Today she will share her thoughts with us 오늘 under the theme 저희와 of the 함께 post-pandemic global health 포스트 팬데믹 changes 국제 and 보건 prospects. 변화와 전망이라는 welcome 내용을 her with a 통해서 big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자기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2년 전 코로나를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장기화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관련된 담화를 2년 이상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 논할 시기입니다. 누군가는 코로나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이미 넘겼고 부디 다시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과 같은 세션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토의를 위한 세션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WHO의 국제 보건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WHO를 중심을 잡아주는 기구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공보건, 거버넌스에 대해서 보다 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각 국가가 포스트 코로나 세상에서 공중보건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하고 싶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바로 단층선, 폴트라인입니다. 오늘 단층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도 논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그 이슈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공중보건에 대한 지정학적 요인에 대해서 이해를 선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옵션을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먼저 역사적 궤적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과거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제가 오늘을 만들었고 또 오늘을 통해 내일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담화가 대두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6가지 관련성 있는 주제를 꼽아 보았는데요. 196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 낙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다시 재정립될 것이라는 낙관주의가 있었죠. 그리고 사회주의가 성장하여 그것이 지배적인 사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970년은 삶이 좀 더 복잡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에서는 빈곤 퇴치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20년 동안 역사적 궤적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 번영에 대해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이 끝이 아니다. 현대화된 국가는 GDP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완전한 잠재력을 표현할 수 있는 번영된 상태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포스트 제2차 세계대전 후 브레튼 우드 체제 이후에 세계은행, IMF 등의 기구가 등장하였습니다. 인프라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기구가 등장한 것이죠. 70년, 80년, 90년대를 거치면서 대전환이 있었는데요. 사회 부문에 있어서 빈곤을 퇴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담화 주제에 있어 많은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빈곤을 완화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양극화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제 보건에
그리고 해외 원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죠. 우리는 이제 세계적 공공보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저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의 개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커뮤니티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훨씬 더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남남 협력 그리고 남남 러닝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탈식민지와 공공보건의 탈식민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제도들은 영양, 모자 보건, 공공보건, 그리고 1차 보건 의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그리고 보다 수직적인 차원에서 빈곤 퇴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70년대에는 훨씬 더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1차 보건 의료를 기본적인 인간의 선택권으로 주어지게끔 만드느냐 아니면 선택적 1차 보건 의료를 채택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몇 차례의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더욱더 이러한 논의가 불이 붙었습니다. 월드뱅크 그리고 월드의 전 세계 개발 리포트를 보면 질병에 대한 스터디 그리고 비용 효과적인 개입,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스케일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금 펀딩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는 수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비용 효율적인 개입을 통해 타겟팅이 뚜렷한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효과적인 개입을 보다 확장한다면 빈곤 퇴치에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상황이 중요합니다. 개입은 문맥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편적 의료 보장 등을 포함한 SDG가 추진되어 왔고요. 코로나 때문에 약간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질문은 바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방향이 여전히 적합한 방향성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글로벌 보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검역 조치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감염성 있는 질병, 그리고 젠더 기반의 감염 등이 보건 국제 위생 컨퍼런스 통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WHO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 축을 잡아주는 그러한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가 대두가 되었고 아키텍처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많은 담론이 있었는데요. 글로벌 보건이 가버넌스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까에 대한 담론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담론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변화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 질병과 보건에 대한 이런 정의도 생각해 보시면 WHO에서 내렸던 정의는 좀 더 총체론적인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영적,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건강도 포함이 되었고 그리고 지구의 건강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초점을 두었으나 좀 더 기술을 포함하는 그런 정의를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더 많은 집중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감염성 전염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그런 보건의 결정 요인, 즉 상업적, 사회적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결정 요인에 대한 얘기도 펼쳐졌습니다.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저희가 제네바 차터를 그리고 그 제네타 차터를 통해서 웰빙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다시 미래를 지향적인 총체적인 웰빙에 대한 주안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담론이 지구의 건강에 대해서도 제기가 되면서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의 보건을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건강과 동물의 건강 그리고 환경의 건강을 균형에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담론이 좀 더 많이 중요해졌고 코로나 이후로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론이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을 형성하고 향후 미래를 결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저희가 코로나 폴트라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다양한 나라별로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특정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는 제가 그 건강, 사회적 결정 요인이 결정짓는 건강적 효과라는 얘기를 하고 합니다. 지금 노출에 대한 큰 리스크가 있다거나 보건에 대한 보건에 대한 접근성 부족, 또 서비스 부족, 그리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종종 목도하는 게 있는데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또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장애인들이, 그리고 이주자들이 또는 직업적 안정성이 부족한 분들이 이런 식으로 가장 큰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일부는 이분들이 경험하시는 리스크의 일부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굉장히 심플한 하향식 감염병 관리 전략으로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오토파일럿 모드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급성적 감염병이 시작이 될 때 어떤 대응을 하시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접근법을 통하면 이런 접근법은 제한적인 지역사회에 대한 그런 개입이 있고 그 제약회사가 개입하지 않는 개입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건의 영향과 그리고 사회적 웰빙과 이런 여러 가지 웰빙에 대한 문제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안전과 보건을 보정하고 예를 들면 각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락다운을 조치했습니다. 멜버른에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요.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362일 동안 봉쇄가 되었습니다. 거의 2년에 걸쳐서 362일에 대한 봉쇄가 되면서 많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그런 보건 기관도 준비가 미흡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공공 보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또 매우 부족한 것이 드러났고 탐지라든지 감시나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HCP나 그리고 이제 인텐시브 케어 테이커나 그리고 의료 헬스케어 종사자들이 많이 부족한 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헬스 서비스가 코로나 외에 다른 서비스도 중단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임산부들이 관련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암 환자들도 암 치료를 받아야 됐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의료기관이나 헬스케어 시스템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였고 감염병이 다다랐을 때 그 미흡한 준비성이 드러났었죠. 그 공공보건은 물론 NPI 그리고 백신에 대한 중요성은 있었지만 경제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경우 각 국가에서
뭐 정책적으로 보건에 대한 시스템이 있긴 했더라도 다양한 다 분야가 각자 최적화하여서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 데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1년 중반에 제가 또 많이 목도한 게 있는데요. 바로 정치적인 요인이 이런 상황을 지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공공보건에 대한 어드바이저라든지 대해서 뭐 감염병, 백신 이런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상황을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면서 정치인들이 뭐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다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자. 뭐 통계를 그만 취합하고 사람들한테 마스크를 쓰자고 얘기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다양한 결과가 대두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 이런 일반적인 문제를 많이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 문제가 바로 국수주의가 세계 연대를 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스크 외교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마스크 외교로 나아가고 또 백신 외교로 상황이 진전되고 이런 식으로 특히 중소득인 그런 분에 계신 분들이 백신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등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세계 보건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ODA 프로그램도 중단되었죠. 또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임시 중단이 된 거죠. 또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그런 헌신이 지체되기도 했죠. 그리고 사실 퇴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쏟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또한 양자 및 다자 관계를 지배하는 지정학적 요인에 소요비 되었죠. 그래서 WHO가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중국에게 너무 관대하다라든지 그리고 코로나가 우한 연구소에서 발병이 창궐했다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좀 지정학적인 논의와 비판이 많이 저희가 하려는 이니셔티브에 끼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 법이지요. 그리고 저희가 특히 목도한 점은 과학계와 의학계에서 신속한 협력을 통해서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저희가 진짜로 이런 것들도 가능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디지털 헬스와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사람들은 실제로 이 접근성이 나아지면서 텔레메디라든지 원격 진료와 같은 서비스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원격 의료가 좀 더 이제 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통근을 안 하게 되면서 탄소 발자국도 감소되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말 절실했던 건데요. 그렇지만 또 경제에 뭔가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를 시사하게 되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타주의도 많이 목도되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긍정적인 요소였어요. 그래서 각자 사람들이 로컬 지역 사회를 어떻게 지원할까? 또 사람들이 서로에게 나아가서 서로를 돕고 모든 분들이 괜찮은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런 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타주의가 많이 발생이 되었고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요소를 다 감안해봤을 때 앞으로의 지향점, 즉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국가 행위자로서의 지향점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어요. 이게 논의를 위한 또는 토론을 위한 그런 시나리오예요. 이게 전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양자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뭐냐면 Building Back Better, 즉 발전적 재건이라는 이제 개념 하에 제가 지금 이제 많은 국가에서 목도하는 것은 많은 국가들이 ODA를 통한 소프트 파워를 다시 펼치는
그런 방향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있다면 특정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기술을 이전해주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전에 익숙했던 BAU, 즉 이전에 일전에 해왔던 그런 업무로 회귀하는 거겠죠. 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제가 더 나은 미래 건설, 즉 Building Forward Better라고 부르는 표현인데요. ODA가 좀 더 강조될 수 있는, 즉 ODA가 특히 형평성과 준비성에 대해 좀 더 강조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두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대응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준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니터링을 개선되고 그리고 인력을 좀 더 강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어떻게 대비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개선을 사실 하는 거예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 후퇴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시나리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ODA의 범주를 넘어서는 시나리오예요. 즉, 좀 더 세계적인 보건 영역에서 국가를 더 벗어난 세계적인 보건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확보할까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국제 질서, 즉 뉴 월드 오더가 어떻게 세계 보건에 뭔가 계획되어서 도표화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향후에는 WHO가 어떻게 펼쳐질까? 그리고 그거 말고 다른 여러 기관에 대한 메커니즘은 어떻게 돌아갈까? 협약이 현재로서 충분한가? 또는 감염병 그리고 팬데믹 준비성에 대한 별도의 회의체가 필요할까? 또는 시니어 UN이나 가버넌스 그룹이 마련되어야 될까? 또는 WHO DG의 선거랑 각 사무국의 국장이 정말로 임기가 7년이 적당할까? 이런 궁금증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현재 대두되는 아이디어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국제 질서가 어떻게 생길 것인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죠. 그리고 그렇다면 각 국가 행위자가 어떻게 여기 참여할 수 있을까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특히 중견국에 대한 해당 사항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이웃 국가로서 행동할 수 있을까? 즉, 우리가 속해 있는 각 지역을 생각하고 그 나라에 급급하지 말자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안보, 식량 안보, 전략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보건 외교와 함께 정책 일체에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한 수준으로 저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강구해 보는 거죠. 다섯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좋은 글로벌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로 모두가 건강한 세상, Health for All로 축약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훨씬 더 다부문 간 협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계적 차원에서의 그리고 국가를 넘나드는 협력이 요해질 것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한 시나리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토의를 더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 저마다 다른 선택을 내리는 국가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중간 국가들의 역할이 더욱 대두된 이러한 상황에서 흥미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옵션이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든 지정학적 요인 뒤에는 낙관주의적 견해도 존재합니다. 이 공공보건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였다면 오래 전에 이미 해결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보건의 정의라는 것은 바로 아트와 사이언스, 예술과 과학의 결합이라는 데에서 그 복잡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제보건은 특히나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국가적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현재에도 많은 연맹 그리고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반영한 그러한 협력의 형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국가들이 나서고 있는지는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경제, 무역, 그리고 상업적 관심이 바로 정치적, 국가적 주제에 빠지지 않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흡연에 대한 개입, 금연을 위한 개입은 굉장히 광범위한 부문의 참여가 필요하고 또 그러한 담배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배운 교훈을 얼마만큼 적용을 할지 그 여부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다시피 팬데믹의 초반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여행 규제에 관련해 있었습니다. WTO에서도 그렇고요. 굉장히 천천히 이러한 여행 규제에 대한 것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지정학적 결정 요인 중의 일부는 바로 사회 부문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논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피난민, 이주자, 이 사람들이 소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의 결과로 희생을 당하는 그런 그룹의 집단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 출신으로서 이런 상황에서도 좀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경이 바로 봉쇄가 되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이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초반부에 이란이 제일 먼저 봉쇄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탈리아는 어떨까요? 이탈리아는 호주보다 좀 더 유연한 접근법을 취했던 것 같고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겨울에 스키를 타는 부유층이 바이러스를 호주로 반입시키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물론 군사적 그리고 전략적 관심은 사실상 개발 원조를 결정짓는 요인들이기도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이 미국이 개발 원조 펀딩을 이집트에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좀 놀라움을 표하시는 것 같은데요. 데이터를 통해 입증이 되었습니다. ODA의 지정학적 요인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제보건 외교를 빼놓지 못하겠는데요. 중국이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특히나 WHO의 영향력을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또 미국, 영국, 게이츠 파운데이션을 통해 펀딩을 받는 상황, 그리고 독일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러한 영향력 있는 국가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WHO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은 WHO는 기구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WHO가 자신들의 기구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역학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기구들이 작용을 하고 또 실행을 하는 데에는 특정한 역학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펀딩뿐만 아니라 기금에 대한 니즈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규모 국가 그리고 중간 규모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재정적인 상황이 나은 사람들, 그리고 군사적으로 탄탄한 국가들 등 여러 국가들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들 간에 훨씬 더 응진력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태국은 굉장히 흥미로운 예시 중 하나인데요. 모든 대표단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국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브리핑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아젠다를 하나씩 맡게 되는데, 그 아젠다를 가지고 리서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여 WHO 정책에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는 일부에서는 모든 의제에 대한 모든 목소리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만큼 인력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체계적인 젊은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공공협업이 브라질과 노르웨이 등과 체결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대표단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듯 중간 크기 그리고 소규모 국가들의 영향력과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특히나 국제보건에서의 다음 영역은 무엇일까요? 현재 고려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 해결 또는 팬데믹 조약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국제 규범이 개혁이 되었고 사스 이후에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이고 또 조약과 비슷한 형태의 협약이 체결이 될 것입니다. 미국 의회가 관련이 되어 있지만 미국 의회는 절대 어떠한 조약에도 함부로 사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기술적 문제로 치부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국내 정책과 가치가 조율되어야 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국가의 외교 정책은 국내의 정책을 반영하지 않고는 성립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는 양당 접근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논쟁을 통해서 정책을 관철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은 바로 동맹과 공통 관심사에 대한 것인데요.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통 관심사를 말합니다. 또한 탈식민지화, 세계보건의 탈식민지화에 대한 담론이 발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곳은 이제 남부 지역에 위치한 국가, 그리고 큰 기부를 하는 기부국인 북쪽 지방의 국가들도 참여를 할 것이고, 그것과 관련 없이 나는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하는 개념이 바로 탈식민지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만 있으면 제도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과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그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버넌스를 재건하고 또 공공보건의 개혁을 이루려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할까요? 저는 낙관주의적 또는 회의론자적인 관점 중에 고른다면 저는 낙관주의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지금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나, 그리고 평등 또는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렇게 활성화되었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훨씬 더 긍정적인 변화를 발판 삼아 발전을 하면 충분히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 번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 공공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한 담론을 통해서 어떻게 웰빙을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식량적으로도 이미 몇몇 국가는 하고 계시죠. 그런 것들을 성취할 것인가, 또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세계보건 영역에서도 더 많은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런 목소리들이 더 크게 대두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또 예전의 상태로 이전 삶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을 하긴 하되 만약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재건하지 못한다면 후퇴성 재건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거의 정신분열처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공동의 비전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Thank you, Professor, for your 네, 교수님 굉장히 가치 있는 인풋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프레젠테이션이나 질문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 주시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Thank you for the excellent 네, presentation. 정말 훌륭한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많은 시사점을 얻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East Asian countries, 아시안 국가가 especially one of the some emerging, 특히 so-called emerging 저희가 소위 말하는 South Korea, 신흥국가죠. 그리고 한국과 같은 그 개발도상국 중에서 신흥국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미 그 공동의 비전, 공동의 그런 미션 이런 것들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혹시 role or unique countries 이런 신흥국가가 아시아의 신흥국가가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에 대해서 조언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이랑 미국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especially 특히 unique position. 이 국가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입장, 즉 세계보건 거버넌스에 대한 이 국가들의 고유한 입장과 그 국제 협력에 대해서 교수님이 인풋을 여쭙니다. Let me tackle this in a 네, 이걸 제가 그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the things we recognize about 저희가
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라고 예를 할 때는 실용주의가 좀 지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해보자라는 그런 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WHO 안에서도 지역 국가의 모임들이 있는데 그럴 때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럽의 국가라든지 유럽 지역 국가는 보면 논의로만 또는 정의를 세우는 데만 정말 많은 시간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스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 교과 과정까지 철학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그 논의와 토론에 소비해요. 그런 문화가 왜 형성되신지 아시겠죠? 근데 한국과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서로에 대한 의심이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그 non-state actor에 대한 그 액트가 있었을 때 저희가 각 문장을 뭔가 고치는 데 시간을 엄청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그 웨스트 퍼시픽 지역에 도입이 됐을 때 10분 만에 아시아권에서는 끝내버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시아 국가는 그럼 그냥 해버리자.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요. 뭐 논의 필요 없어요. 이렇게 대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생각하는 아시아 국가의 좀 위대한 가치는 뭐 한중일 그리고 다른 이런 공여국의 위대한 가치는 바로 결과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결과 뭔가 변화를 보기를 원하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이런 식으로 그 공여국 사이에서 이견이 많고 시끄러울 때 뭐 한중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얘기를 할 그런 시간이 불충분하잖아요. 그래서 뭐 USAID 그리고 뭐 빌 게이츠 재단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좀 더 지배적인 공여국이라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한중일이랑 다른 아시아 국가가 진짜 이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하고 개발 시스템이라든지 이 국가들이 어떤 입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깊이 얘기해 볼 수 있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동아시아에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 국가별로 그 각자 갖고 있는 그 국수주의적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진국에서 있는 뭐 다른 여러 동맹이 있잖아요. 그 공동의 이익에 기반한 동맹도 있고 그에 기반해서 협력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두 번째 이제 시각을 앞으로 어떻게 나가갈지엔 두 가지 시각을 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프레젠테이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재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세계보건 이슈의 우선순위가 어땠을까요? 예를 들면 코피와 같은 이제 작은 이제 기관이나 조직의 우선순위가 뭐였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에게 또 권고 주실 사항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다시 반복해 주세요. 방금 아까 시나리오 1번에서 5번까지 보여주셨는데요. 코피에게 혹시 제안하실 시나리오가 있으실까요? 네. 그 국제 릴레이션 이론을 보면 카피캣이 되지 말라라는 그런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감안해서도 미래에 대해 각자가 차지할 수 있는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생각해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는 하고 싶지 않은 나머지 일을 차지하고 싶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경험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한국이 뭔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전략적인 포지셔닝이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건을 좀 이제 국소적인
일이 아니라 예전에 그 반기문 전 사무총장께서 진노가 SDG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뭐 한국의 기후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이니셔티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믿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형평성이 그 주요 폴트라인으로 존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거기에 주안점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형평성은 뭐 빈곤 퇴치나 빈곤 완화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편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의 경험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볼 때는 초기에는 그 국가 의료 체계라든지 그리고 또 연대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투 외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연대가 중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뭔가 독보적으로 한국적인 거 그리고 한국이 튈 수 있는 입지를 드러낼 수 있는 걸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은 만약에 여러분이 점진적인 변화만 가능하다면 시나리오 2번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때까지 해오신 거랑 그렇게 다르진 않지만 독보적인 입지를 줄 수 있는 시나리오는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나리오 5번 또한 굉장히 한국에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부와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서 그 한국의 입지를 결정할 수 있는 특히 SDG를 아주 우수하게 성취할 수 있는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의 중에 그 WHO에서 팬데믹 트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 위프로의 헬스 시스템 국장으로서 그 트리티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들에 중점을 둬서 만들어져야 되는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그 코로나 초기에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해서 트립스 어그리먼트의 웨이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팬데믹 트리티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트립스 웨이버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내용들은 어떻게 사실 국제적인 정치나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라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팬데믹 협약의 실무 그룹은 많은 제가 현재는 그 테이블에 그 이제 멤버는 아니라서 디테일은 못 드리지만 많은 그런 토론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World Health Center 세계보건총회에도 의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주안점이 IHR이 했던 것과 같은 리포팅이 주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워 대신에 어토리티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확실히는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여행 규제에 대한 조약은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정부별로 각각 다른 정책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리고 꽤나 강력한 지원이 유럽 국가에 있었고요. 그 결과가 성공적인 것 같아 보였지만 최근에는 한 기사에서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는지 로빙이라든지 사람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러한 결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한 아티클을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 조약의 일부가 아니었음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There's another question from YouTube. 네, 유튜브에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오경균 교수님께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 침체가 모든 국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ODA 전략, 특히나 국제 보건과 관련된 ODA는
I 각 hope to hear 국가의 your opinion 관심 in this 그리고 global politics 이득을 and 위해서만 dynamics regarding 굴러가는 것 the best 같습니다. way to 그래서 paint 어떻게 the 하면 world in which all 세계를 people live together 모든 for their 사람들이 well-being. 잘 살 수 있는 건강한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If we look at it at the 이것을 more national level,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what we're 바라본다면 seeing is an increasing 볼 수 있는 number 것이 of 바로 small countries that are 소규모 starting to talk 국가들이 about the 움직이고 donut 있다는 것입니다. economy or the circular economy, 순환 or the 경제 economy of well-being. 그리고 웰빙의 Places 경제에 like 대해서 Finland, Norway, 집중을 하고 Wales, 있고요. New 핀란드, Zealand, 노르웨이, 뉴질랜드 Australia has just come out 호주 with a well-being budget. 또한 It's also 웰빙 not a big 예산을 country 들고 with 왔습니다. 24 million people. 굉장히 인구수가 적은 So 국가임에도 this is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을 definitely 책정하고 있는 thinking 것이죠. that is going across different sectors. 이는 분명히 다양한 부문에 걸쳐 있는 의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인데요. 국가적 차원에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측정을 하고 또 이것을 정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고 또 이것은 굉장히 다루기 난해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문제는 경제의 글로벌화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역학을 바꾸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난해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계화된 사회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화된 세계에서는 불평등이라는 것이 또는 빈부 격차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난해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Thank you for the great speech. And,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이민자 그리고 피난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글로벌 영역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민자 보건 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혹시 특정한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들의 건강 상태를 전 세계적 차원에서 증진할 수 있는 또는 제도적 차원에서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간단한 질문이었으면 바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공보건의 탈식민지화로 이동하는 이유는 국제보건 또는 WHO 플랫폼에서 피난민 문제가 굉장히 크게 강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슈가 크고 강력한 공여국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그런 공여국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때서야 세계적 관심이 집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민 또는 피난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그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이민 그리고 피난은 두 가지 다른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푸시와 풀 요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적 요인 그리고 국제적 요인을 잘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는 싱가포르과 같은 국가를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지만 대만도 그렇고요. 이주자들 또는 이민자들은 경제의 주요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빈곤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집단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각 국가들이 모든 이민자들, 이들이 경제의 주요 활동 인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집단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과도 결부되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또는 유틸리테리안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의 행복을 원하는 그러한 유틸리안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피난민과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가지 다른 주제라고 언급을 드렸지만요. 피난민들은 내전으로 고통받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국경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식민지화를 통해서 나누어진 그러한 국가들입니다. 그와는 또 별개로 기후 피난민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키리바스의 사람들은 그런 기후 변화 때문에, 그리고 매달 겪는 그러한 기후 변화 때문에 더 이상 농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에 있는 섬 국가들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바로 액션을 취해야 이들의 삶이 지속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요.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가장 좋은 솔루션이 무엇일지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 그리고 수요를 지닌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자격을 부여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Then we have another question. 네, 다른 질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습니다. 일단 린 교수님, 굉장히 정보가 풍부하고 인사이트가 풍부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WPRO 이전 국장님으로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이제 보편적인 보건 커버리지에 대한 그 국제 기구의 노력을 좀 저해했는지 궁금하고요. 서태평양 지역에서 그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를 증진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이 이러한 일 기반으로 봤을 때 WPRO와 그 국제적인 그런 공존 노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많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 멤버국 그 서태평양 멤버 국가에 우리 보건 시스템에 분명히 빠진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이 잘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는 그 커뮤니티 아웃리치에 대한 노력을 배가하고 그리고 그 헬스 케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노력을 더 증진했고요. 그런데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재빨리 디지털 헬스를 도입해서 원격 치료든 헬스든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사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고 그런 서비스의 자금 조달을 포함한 많은 시사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국가의 경우에는
그 정신적인 의료겠죠. 정신적인 의료 관련된 갭이 많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화해서 투자를 더 늘려야 된다. 그리고 특히 정신 건강을 증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가 이러하게 발견된 격차를 대응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고요. 특히 이 보편적인 의료라는 그 큰 우산 아래에 이런 노력을 배가했습니다. 그래서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그 이제 자문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2주에 한 번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2주에 한 번씩 이런 게 회의를 열고 각국에서 어떻게 본인의 각국의 로드맵을 설정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역사, 문화, 기구 뭐 이런 식으로의 각자의 상황에 기반해서 향후의 향방을 결정하고 뭔가 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논의하였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하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에이미 캐롤린님께서 유튜브로 해주신 질문인데요. 어떻게 하면 그 의료보건 종사자가 세계보건 영역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많은 분들께서 그 의료보건에 있는 부분에 대한 목소리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서 의료보건 종사자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목도했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헬스 리터러시죠. 헬스 리터러시에 대한 여러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종사자가 환자와 가족과 그리고 지역사회를 지원해서 그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공헌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헬스케어 종사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강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의사한테 가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그 조언을 받는 사람이 그 진짜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뭔가를 그 조언에 기반해서 실행할 때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건 리터러시라는 것이 굉장히 향후에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헬스케어 종사자가 거기에 대해 많이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발표해 주시고 활발한 논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3차 글로벌 헬스 포럼이 마무리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 나와 주시고요. 일단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